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8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 회계 기준을 보면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 취득 부대 비용이랑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고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랑 이렇게 몇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이 출제된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 가지고 빨리 답을 찾고 넘어가면 되겠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취득부대 비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찾아보자. 됐죠? 자, 1번.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을 말한다, 그지? 자산의 취득 원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 3, 4 지문 확인합시다. 비용이 맞는지. 2번.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보관 비용이랍니다. 그러면 뭐 제품 생산이 끝났어. 생산 끝난 제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해야 된다, 그지? 그럴 때 창고가 우리 건물 아니야. 창고에 대해서 임차를 준다 하고 그런 거 판관비에 해당하겠지, 그지? 이미 생산 끝나고 판매를 위한 비용이니까. 그래서 비용, 그중에서 판관비에 해당할 것이다. 3번.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원가랍니다. 관리팀에 있는 직원들한테 급여 주었다고요? 그거 생산과 관계 없잖아, 그지? 이거는 판관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기업회계 기준에 몇 가지 언급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4번 판매원가. 이건 진짜 그냥 판매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지? 판관비, 비용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더라. 판단해 보았고요. 넘어가면 되겠다. 참고로 그냥 보관 비용이라고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뭐 굳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 놓았을까요? 참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이름으로 규정을 해 놓았답니다. 우리 회사는 위스키 만드는 회사랍니다. 17년산 발렌타인을 만듭니다. 그게 제품이야, 우리 회사. 그러면 그 위스키 만들려면 어떻게 17년 동안 어디 묵혀놔야 됩니다. 그것도 보관 비용이잖아, 그지? 그거는 뭐 보관 비용이지만 제조 원가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재고자산의 제조 원가, 원가로 즉 자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그런 거, 그지? 위스키 숙성 그런 거를 제외한 생산이 끝나고 나서의 보관 비용은 비용입니다. 뭐 그렇게 규정하고 있대요. 됐죠? 지웁니다. 자, 2번.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찾아봅시다. 1번. 확정 기여형 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기 기간에 대해서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 기여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 그지? DC형의 경우, DC형,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확정기여형이라고 번역했다고 했다, 그지? DC형의 경우에는 연금에 불입하는 순간 회사가 직원한테 주어야 되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버린다고 했다, 그지? 그러면 연금에 불입한 돈 주인 누구라고? 그냥 종업원이라고. 우리 회사 돈 아니야. 그래서 따로 관리할 필요 없어. 회계 처리는 DC형의 경우 연금에 불입할 때 그냥 그 부분을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걸로 이제 끝이다 이겁니다. 이게 DC형이었고, 그런데 DC형인데 그거를 납부한 금액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걸로 처리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거지. 됐죠? 정답은 1번. 2, 3, 4 확인합시다. 2번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운용제도에서 영어로 씁시다. 그죠? 요거는 뭐라고? DC형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확정급여형은 DB형이라고 부르더라. 됐죠? 자, DB형 퇴직연금 운용제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호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채로 적어서 관리한다. 맞다, 그지? 왜? DB형의 경우에는 실제 직원 퇴직할 때까지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3번 DB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투자자산이라는 자산으로 표시한답니다. 이런 내용은 따로 공부한 적 없지만 맞다 이겁니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를 따박따박 관리해야 된다. 그지?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연금에 불입한 돈 주인은 여전히 회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금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을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어떻게? 부채 쪽에다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기록한 다음에 부채의 차감 성격으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 금액이 도출되는데 이게 뭐라고? 만약 직원이 퇴직했을 때 우리 회사가 생돈을 이제 내야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거지. 그치? 이것이 일반적인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연금 불입한 게 더 작은 게 일반적인데 혹시라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연금 불입한 게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부채가 아니고 자산으로 기록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고요. 자, 4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즉 DB형 퇴직연금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한다. 즉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따박따박 관리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 2, 3, 4라는 지문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에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라는 개념이 등장했네요. 자,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각 주제별로 딱딱 장이 끊어져 가지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지? 이런 유가증권, 그리고 우리 전산 세무 출제 범위는 벗어나지만 파생 상품이란 게 있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규정해 놓은 기업회계 기준서, 기준서 제목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칠 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확인해 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찾는데요. 틀린 거 찾자. 1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그냥 유가증권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론적인 내용이네요. 유가증권 구입했어. 구입하는 거를 계약 당사자가 된다라고 표현했답니다. 구입해야 장부에 기록하는 거다.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상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만든 각종 금융상품, 뭐 CD, 양도성 예금증서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은행에서 만든 상품을 우리는 금융상품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실무에서. 그래서 우리 현금성 자산이라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서 만든 각종 금융상품이랑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랑 뭐 이런 것 중에서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라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금융상품이랑 유가증권이랑 서로 구분해가지고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일반 기업의 기준 내용을 보면 IFRS 국제회계 기준의 내용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규정을 지금 고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FRS 국제회계 기준은 사실은 외국에 있는 기관이 회계 처리 기준을 쭉쭉 영어로 발표하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한 것이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그냥 그대로 표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만든 그런 금융상품을 말하는 건데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금융상품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개념에 유가증권, 파생상품 이런 개념도 지금 포함된 상태로고요.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길게 설명드렸는데 뭐 결국 외국 용어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그냥 우리는 유가증권으로 해석해 주시고요. 금융상품이라고 언급되어 있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유가증권을 그렇게 통틀어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됐죠?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거고 자 2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즉 유가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다 그지? 100만 원짜리 주식을 얼마 주고 샀겠습니까?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게 취득 원가로 기록되겠지. 3번 둘 이상의 금융상품을 일괄해서 매입했을 때는 공정가치를 보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한 다음에 매입가액 잔여액으로 나머지 금융상품을 인식한답니다. 이런 규정도 있다더랍니다. 넘어가면 되겠다, 그지? 일단 맞는 내용이래. 그래서 정답은 4번이랍니다. 봅시다. 금융상품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 변경 또는 재협상 등으로 현금 흐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순장부 금액이나 금융부채 상각후 원가를 조정하면 안 된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추정이 변경되었고 협상이 바뀌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지금 분명히 바뀌었어. 그러면 그 바뀐 내용을 당연히 반영해가지고 조정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업의 기준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해서 이 4번 지문이 틀렸대요.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강조드리는 건 뭡니까?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접하지 않았던 내용이 이렇게 출제된다고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자신감 있게 찍고 넘어가라고. 그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문제 4번. 주식회사 세무는 보관 창고를 자가 건설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회계의 낡은 창고를 7억 원, 토지 가격은 5억 원, 건물 가격 2억 원이랍니다. 요거에 구입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려고 철거 비용 2천만 원, 토지 정지 비용 800만 원을 지출했고 철거 건물의 잔존 폐물을 500만 원에 처분했다. 건물 부수고 나니까 철근 같은 거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거를 돈 받고 팔았답니다. 엽 바꾸어 먹었다 그지? 그래서 500만 원이 돈 들어왔다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다 그지? 실무적으로 워낙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가 아니고 토지와 건물이 한꺼번에 거래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창고 지으려고 땅을 샀다 이겁니다. 근데 그 땅에 허름한 건물이 있답니다. 이 건물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그래서 토지랑 허름한 건물이랑 같이 샀는데 사자마자 허름한 건물은 부숴버리고 우리는 only 토지만 쓸 겁니다. 자, 우리가 7억 원 줬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허름한 건물 가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건물은 우리가 쓸 게 아니기 때문에 5억 원과 2억 원 합한 7억 원 자체를 우리는 장부에는 뭘로? 토지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고 했다. 그지?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금액 적혀 있는 거는 틀린 거야. 건물 금액은 0원이라고. 그지? 토지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거다. 7억 원이 일단 토지 취득원가고요. 전체가 다. 그지? 5억 원, 2억 원 합한 게. 자, 기존 건물 철거하는데 돈 들었어. 토지 취득 부대 비용입니다. 2천만 원 플러스 시켜야 돼요. 토지 정지 비용, 돌 치우는데 돈 들었습니다. 800만 원. 이것도 토지 취득 부대 비용. 그래서 7억 원 플러스 2천만 원 플러스 800만 원. 7억 2,800만 원이 토지 취득 원가가 되는데 허름한 건물 부쉈는데 철거 같은 게 생겨서 옆 바꾸어 먹는 바람에 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취득 원가는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은 뭘로? 취득 원가에서 차감시켜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열심히 구한 금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하면 정답이 톡 튀어나온다. 됐죠?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다. 정답은 7, 2, 3, 0, 0, 0, 0, 0, 0.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5번. 주식회사 세무는 2017년 7월 1일 주식회사 한라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총 공사 대금은 2억 원이고 공사가 완료된 2019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세무의 수익 인식을 진행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2019년에 인식해야 되는 공사 수익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진행 기준에 대해서 너 아니? 라고 물었다. 그지? 우리 법인세법에서 입금의 귀속 시기에서 진행 기준이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행 기준하고 회계에서 생각하는 진행 기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행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재무회계 파트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별표 쳐주십시오. 진행 기준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자, 2017년을 X1년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X2년, 요건 X3년으로 고칩시다. 3년짜리 공사인데요. 진행 기준으로 수익 인식하다 이겁니다. 자, 단기 발생 공사 원가, 추가 소요 추정 원가, 공사 대금 청구액 나와 있습니다. 자, 별표 쳐서 진행 기준이 출제될 때는 자료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답니다. 먼저 공사 대금 청구액, 빌링한 금액이다. 그지? 돈 주세요. 돈 주세요라고 빌링한 금액은 세 개 합해 보면 당연히 2억 원이겠다. 그지? 빌링 금액은 우리 회사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는 수익 또는 비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돈 주세요라고 청구하면은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변동될 거다 이겁니다.
얼마를 돈 청구했고 돈 얼마 받았는지는 자산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익이라는 금액 또는 비용이라는 금액과는 전혀 상관없다. 됐죠? 그런데 항상 요게 자료로 나와.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자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 인식할 때는 뭐가 어떤 개념이 사용되었습니까? 누적 진행률이라는 게 사용되었는데 그 누적 진행률은 분모가 뭐였다고요? 공사하는 동안 예상되는 총 공사 예정비가 분모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진행 기준 문제에서 보면 총 예정 원가는 자료로 안 나와 있어. 당기에 발생한 원가랑 추가로 예상되는 원가만 이렇게 자료 제시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각 시점별로 각 말 기준으로 이제 진행률 계산하는데 각 연도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원가에서 추가로 예상되는 원가를 합해야 총 공사 예정비가 톡 튀어나온다고. 됐죠? 그래서 진행 기준은 항상 빌린 금액 제시되고 무시하라. 추가 원가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발생한 거에다가 요거를 더하면은 총 예정 원가가 톡 튀어나온다. 됐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구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3년차 X 3년의 수익을 구하고 싶답니다. 요걸 구해야 돼. 자, X 1년도 입장에서 몇 프로 진행되었습니까? 4,500만 원 발생했는데 추가로 1억 4천만 원 생길 것 같답니다. 총 예정 원가 얼마입니까? 1, 8, 5 동그라미 6개 M으로 표시할게. 185M입니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발생한 게 45M이다 이겁니다. 자, 진행률 몇 프로? 45 나누기 185 24.32% 뭐 이렇게 나옵니다. 지저분한 숫자 나온다 그지? 그래서 X1년도에 인식할 수 있는 수익은 2억 원 곱하기 요거 24.32% 곱한 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지저분한 숫자로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굳이 1년차 수익은 구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X2년도 진행률 파악합시다. 주의해야 돼. 자, X1년도에도 공사했고 X2년도에도 공사했어. X1년에 이렇게 생겼고 X2년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2년 동안에는 얼마가 지금 공사비가 들어온 겁니까? 진행률은 항상 누적 진행률 개념이었다. 그지? 자, 4,500만 원 플러스 9천만 원. 얼마 들었노? 45 플러스 90. 135M이 들었습니다. 어디다가 적을까? X2년 요거를 여기다가 적을게. 135M만큼 들었어. 지금까지. 누적 개념이잖아. 분모는 어떻게? 여기에서 4,500만 원 추가로 들 거래. 180M이 된다 이겁니다. 총 공사 예정비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 맞잖아. 1년도 말에는 185,000,000 총 공사비가 들 걸로 예상했는데 X2년도에는 180,000,000만큼 들 거라고 예상치는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요것이 키포인트야. 금액은 분모 금액은 바뀔 수 있어. 그렇지만 그때 나름대로 그냥 딱 자료 가지고 파악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135 나누기 180 하면 얼마입니까? 75%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2년도에 인식해야 되는 수익은 2억 원 곱하기 75%에다가 지저분한 금액 그거를 뺀 것이 X2년도의 수익이 될 겁니다. 됐죠? 굳이 구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 X1년도에 인식해야 되는 수익이랑 X2년도에 인식해야 되는 수익이랑 두 개 합하면 결국 얼마가 된다고요? 2억 원 곱하기 75%. 그 금액이 된다. 그것만 딱 쥐고 있으면 X3년도 수익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자, X1년과 X2년에 각각 수익을 인식했을 건데 그거 두 개 합해보면 결국 2억 곱하기 75% 150M만큼. 자,
요게 150M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X3년도 얼마를 수익 인식합니까? X3년도 공사 끝났어. 굳이 요거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1, 2, 3년도 합한 금액이 발생한 금액이야. 45 플러스 90 플러스 48. 183이 최종적으로 들었네요. 그럴 수 있지, 그치? 예상치하고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분모가 얼마입니까? 183이지 뭐. 그러니까 어차피 분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요거는 그냥 100%야. 공사 진행률. 됐습니까? 그러면 X3년도에 인식해야 되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2억 원 곱하기 100%. 2억 원에서 X1, X2에서 인식했던 수익 1억 5천만 원 빼면 5천만 원 톡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진행 기준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데 진행 기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다. 연습하기 굉장히 좋다. 별표 치고 잘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재무회계 분야에서 5문제가 출제되는데 전산세부 1급 풀어본 것처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서 내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끌고 와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어. 말로 쭉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판단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다 이겁니다. 괜찮아, 스트레스 받지 마.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키포인트 가지고 딱 정답을 빨리 찾고 자신감 있게 찾고 넘어가면 돼. 그러면 키포인트가 딱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맞출 수 있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은 할 수 없어. 틀리는 거야. 그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보는 4번 문제, 5번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론편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키포인트잖아. 그지? 그런 거는 계산 문제 출제될 때 딱 키포인트가 딱딱 정해져 있다고. 그런 거는 놓치면 아까워. 억울하거든. 그래서 그런 키포인트들이 출제되는 거는 꼭 놓치지 않도록 잘 개념 잡아주시고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됐죠? 자, 6번. 주식회사 오늘은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으로 예정 배부하고 있다. 당초 제조 간접비 예산 금액은 60만 원, 예산 직접 노무 시간은 3,000시간이고요.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는 64만 원 발생했다.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얼마일까요? 정상 개별 원가다, 그지? 자,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답니다. 자, 당초 제조 간접비 예산 금액이 60만 원이고요. 예상되는 조업도가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이었답니다. 그러면 60만 원, 글자 예쁘게 쓸게. 60만 원 나누기 3,000시간. 직접 노무 시간당 200원이라는 예정 배부율이 계산됩니다. 자, 예정 배부 금액은 예정 배부율 200원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실제 조업도를 곱합니다. 자, 실제 조업도 그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곱한다. 이게 예정 배부 금액이 되는데 예정 배부 금액이랑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랑 비교해 보니까 배부 차이가 0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 금액이 얼마라는 뜻입니까? 64만 원이다 이 뜻이다. 그지? 그러면 네모라고 표시한 요 금액 실제 조업도 구할 수 있겠다. 그지? 64만 원 나누기 200 하면 3,200시간이라고 톡 튀어나옵니다. 정답은 1번. 됐죠?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의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의 상대적인 비교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봅시다. 실제 개별이랑 정상 개별 원가랑. 그지? 자, 1번. 주요 정보 이용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외부 및 내부 정보 이용자, 정상 개별 원가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랍니다. 맞겠지. 원가에게 원가 계산하는 건 전부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를 위해서 도출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금액 가지고 결국은 장부를 작성하니까 장부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한다 그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도 필요하고 외부한테도 결국 필요할 거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 맞다 그지? 넘어갑니다. 2번 원가 계산의 시점 회계연도 기말에 할 것이고 제품 생산 완료 시점에 할 것이다. 맞다 그지? 정상 개별 원가는 뭡니까 뜻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바로바로 집계돼. 오케이. 그냥 바로 금액 계산하면 되는데 제조 간접비는 자, 경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전기료 같은 거. 제조 간접비야. 전기료는 회계 기간이 지나고 나서 12월 달 전기료가 1월이나 2월이나 되어야지만 고지서가 날라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 지나고 나서 나중에 그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실제 원가 계산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금액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런데 우리는 빨리 회계연도 끝났으면 빨리 뭔가 금액 집계해서 분석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조간접비에 대해서는 예정 배부율 그 개념을 가지고 예정 배부 금액이라는 추정치를 가지고 원가를 집계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 금액이 좀 빨리 튀어나온다. 그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품 생산 완료하면은 조업도만 딱 파기되면 금액이 톡 튀어나옵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실제 요거는 그지? 회계연도 기말에 되어서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금액이 확정되니까 그지? 회계연도 기말에 뭐 금액 원가 계산이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3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개별 원가, 실제 발생이고 정상 개별 원가, 예상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다 그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어차피 똑같아. 실제 금액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집계해서 쓸 수 있다고. 다만 제조 간접비가 예정치다 이겁니다. 그 추정치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예상 발생이 아니고 실제 발생이다라고 해야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다. 그래서 1번, 2번 내용에 대해서 출제하신 분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그냥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해가지고 판단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3번 지문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그지? 정답을 찾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4번 제조 간접원가 배부 방법이 그지? 실제 배부 기준량에다가 실제 배부율 이렇게 구할 것이고 정상 개별 원가는 예정 배부율에다가 실제 조업도를 곱할 것이다. 됐습니다. (8번) 다음 중 공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손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자, 우리 본문 내용 공부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손품이라는 거는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이다라고 공부했다, 그지? 영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수설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 가지고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지? 자, 불합격품이 조금 더 정확한 용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2, 3, 4 지문을 보면 답은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1번 지문이 출제하신 분은 맞다라는 내용으로 출제했거든요. 일단 맞다라고 표시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량품이라는 거를 불합격품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학습해 주십시오. 영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 공손품은, 자, 영문 참고로 알아두실까요? 공손품은 스포일리지라고 부른답니다. 공손품. 원가와 회계에서 생각하는 공손품은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이랍니다. 이거는 못 쓰는 거야. 할 수 없어. 이 불합격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돈이 들었어. 그게 공손품 원가라고. 그런데 이 물건 자체를 못 써먹으니까 이 공손품 만드는 데 든 원가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 그래서 비정상 공소는 영업의 비용으로, 정상 공소는 그냥 제조 원가로 그냥 처리하기로 하자라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잖아. 뭔가 좀 어설프다고요? 그러면 다시 작업해가지고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원가 회계에서 말하는 공손품 아니야. 그런 거는 reworked, 글자 예쁘게 써야 되겠다, 그지? rework, R-E-W-O-R D입니다. reworked unit. 됐죠? 이렇게 영어에서는 부른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불량품이라고 번역한답니다. 그래서 공손품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하는 것이고, 못 쓰는 거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좀 뭔가 좀 투입해가지고 정상품으로 올릴 수 있는 불량품이라는 거, reworked unit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용어일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다라고 해석해야 되겠고, 자, 걱정하지 마. 2, 3, 4 중에 분명히 확실하게 틀린 지문이 있을 거라고. 답 찾는 데는 문제 없을 거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수설이 사용하는 용어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자, 2번 정상 공소는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 이게 틀렸잖아, 그지? 비정상 공소니 요겁니다. 정상 공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어차피 발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 제조품 원가로, 정상적인 제조 원가로 끼워 넣자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확실히 틀렸고요. 정답 2번이다. 됐죠? 그래서 능률적으로, 정상적으로 좀 잘 노력하면 없앨 수 있는 거는 비정상 공손이 된다. 됐죠? 자, 3번 비정상 공손 부문가는 발생한 기간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죠? 기말조용품이 공손품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기말조용품이 검사 안 받았답니다. 그러면 검사 시점에서 발견된 공손품은 전부 다 단기 완성품으로 배부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9번 봅시다. 주식회사 한세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전량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서 야금야금 균등하게 투입, 평균법에 의해서 기말지용품 원가 구하랍니다. 빨리 구해봅시다. 자, 물량 흐름 파악. 기초지용품 120, 단기 투입 280 합해서 400입니다. 자, 기말 재고가 80, 단기 완성된 게 320이다, 그지? 자,
평균법이니까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그지? 오케이. 그냥 전부 올해에 새로 투입된 걸로 보아서 물량은 파악했고요.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자, 80개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80%랍니다. 그래서 320개는 그냥 처음부터 투입돼서 완성된 걸로 보고요. 8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80%에서 멈추었다라고 본다. 됐습니까? 자,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320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어준다. 자, 기말제공품은 80개,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몰빵으로 투입되므로 80개 곱하기 100%, 80을 그대로 적어주고, 가공비는 80개 곱하기 80%, 64라고 적어준다. 재료비 400개, 가공비 320 플러스 64, 384 나옵니다.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고요. 배분 대상 원가 파악합시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도 올해에 그냥 새로 투입된 걸로 본다, 그지? 배분 대상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에 있는 재료 원가 36,000원, 단기 투입된 재료 원가 10만 원 합해서 13만 6천 원이 재료비에 대한 배분 대상 원가. 가공비 66480 플러스 210000, 66480 플러스 210000 얼마입니까? 276480 나옵니다. 됐죠? 이게 배분 대상 원가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해 봅시다. 자, 가공비는요, 276480 나누기 384, 720. 재료비는요, 136000 나누기 400, 340 나옵니다. 자, 기말 제공품 원가요, 요 금액에다가 각각 80과 64를 곱하면 되겠다, 그지? 340 곱하기 80, 27200 나오고요. 720 곱하기 64, 46080 나옵니다. 요거 두 개 더한 게 기말 제공품 원가다. 합하면 73280 나오겠네. 73280.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됐죠? 종합원가 계산을 평균법인 종합원가 계산을 묻는데 최종 단계까지 한번 가보아라 라는 문제였다. 됐죠? 문제 10번. 다음 중 주식회사 지리산의 제조원가 명세서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봅시다. 자, 원재료비 이렇게 계산됐는데요. 기초 원재료에서 단기매입 더해서 700만 원 뺀 것이 6,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기초금액 어떻게 도출합니까? 6,500만 원 플러스 700만 원 마이너스 6800000 하면 400만 원 계산됩니다. 자, 그래서 재료비 구했고, 노무비 구했고, 제조관제비 구했습니다. 요거 3개 더한 것이 단기 총 제조원가가 될 것입니다. 자, 65000000 플러스 900000 플러스 1300000 하면 8,700만 원 계산됩니다. 자, 우리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요 문구 하나 수정 부탁드립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요. 원가의 형태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분되어서 기재되어 있다. 됐죠? 제조원자비를 경비라고 고치는 것이 완벽한 문제가 될 거다. 자, 요 세 개 합한 거 8,700만 원. 단기 총 제조원가. 여기서 기초 제공품을 더합니다. 됐죠? 요 경비를 제조경비라고 고칠까? 이게 또 조금 더 정확할 거야. 제조경비. 제조경비로 고칩니다. 자. 기초제공품 그래 8,700만 원에서 기초제공품 200만 원 더하면 합계가 기재되겠다 그지? 8 9 000 000 여기서 기말 제공품 뺍니다 그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톡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제조원가 명세서의 결론값이 된다. 됐습니다. 8,900만 원에서 1,100만 원 뺀다. 그러면 7,800만 원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금액을 채워 보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습니다. 자, 기초 원재료 재고는 400만 원이다. 맞다, 그지? 2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8,700만 원이다. 맞다, 그지? 기초 제공품 재고는 200만 원이다. 기초 제공품 재고는 200만 원. 맞다, 그지?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 그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1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였습니까?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웁니다. (11번) 봅시다. 다음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 그지? 업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업종이 무엇인지, 사업장이 어디에 소재하는지에 따라서 5%에서 30%로 이렇게 세 감면이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아보랍니다. 1번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다. 우리가 최저한세 대상을 뭐 굳이 하나씩 외우실 수는 없어, 그지? 다만 실계편에서 있는 공제감면세 합계표라는 서식을 보면 요 세 감면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실무에서 많이 적용받거든요. 요거 최저한세 적용 대상 맞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감면 한도는 1억 원이다.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냥 빨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다.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는 것이 실무에서는 많이 적용받거든요. 출제하신 분은 요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외우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거는 출제자 의도고요. 출제자님 생각이고 우리는 어떻게 못 외워 그런 거. 실무에서 실무자들이 외우고 있냐고 못 외워. 우리 회사가 적용받는다고 해당 규정 찾아가지고 적용하면 돼. 됐습니다. 어떻게 출제범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출제범위 벗어나는 거 출제된다. 괜찮아. 그냥 빨리 찍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런 규정 이때입니다. 세법 규정을 어디 구석 찾아보면. 복식후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했을 때는 감면 안 된다. 이런 규정도 이때입니다. 사업을 하면 회사에서 돈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회사 이름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야 된다, 그지? 그거를 사업용 계좌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법인기업
당연히 사업용 계좌라는 거를 나라 그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 통장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돈 빠져나갑니다라고 신고하거든. 그 혹시 신고 안 하면 이런 규정 적용 못 받는데요. 4번 내국법인의 본점이 수도권에 있다면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 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게 틀렸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래요. 중소기업 특별세 가면 중소기업의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율이 다르고요. 감면율이. 사업장이 본점이 수도권에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율이 다르답니다. 되도록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좀 장사하십시오라고 유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감면율이 좀 작다던가 아니면 아예 적용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 규정 따질 때. 그런데 자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그런 회사도 있을 거다 그지? 그때는 그냥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그냥 그거 수도권에 있는 걸로 해서 이 규정 적용한다 이겁니다. 사업장별로 뭐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본점 기준으로 따지더라. 됐죠? 참고로 구경해 보았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연금소득 중 사적 연금액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뭡니까? 선택적 분리과세였다 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분리과세이 뭐로?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2, 3, 4 확인할까요? 기타 소득 중 복권 당첨 금액 요거는 무조건 분리.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무조건 분리. 금융소득 중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 그 실제 성격이 퇴직금하고 유사하니까 그냥 무조건 분리라고 했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입금과 송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어려운 말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맞는 말이다. 2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지수 대상 이자에 대해서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지?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현금주의 또는 약정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금이자의 경우는 현금주의다. 그지? 비영업대금 이익은 약정주의고. 즉 발생주의를 인정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자 수익에 대해서 미수 수익을 하고 회계 처리할 수 있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그거 입금으로 인정 못해. 수익으로 처리했으면 그냥 바로 반대 세무조정으로 인정 못한다라고 세무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랑 법인세법이랑 차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정리했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신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를 그때마다 물을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발생주의 같은 거 인정 못하고 법인세법에서는 그냥 원천징수는 철저하게 현금주의로 하기 때문에 예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이 있으면 그냥 현금주의에 따라서 법인세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라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다. 3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이미 경관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 원천징수 대상 아님 요거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거를 입금으로 한답니다. 이런 거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넘어가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1번, 2번은 맞고 3번은 모르겠다. 4번 봅시다.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관 기간에 대응하는 미지급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해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요거는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는 순간 인정 안 돼. 세무조정 나타나 버리고. 이자 비용은 원칙은 우리 법인세법 뭐라고? 이자 수익과 마찬가지야. 현금주의 또는 약정주의가 원칙인데 발생주의로 기록하더라도 이자 비용은 오케이 인정해 준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4번 지문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즉 세무조정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4번 지문이 확실히 틀렸고요. 정답이 4번이 되겠다. 됐죠? 답 확인했고 3번 내용 또 출제했으니까 설명한다 그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딱딱 자신감 있게 답 찾는 게 중요하다고. 3번 내용 참고로 소개해 드립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 자, 비영업 대금 이익 그건 정시산업을까 생략하고 예금 이자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우리 회사가 예금을 들어 가지고 이자 수익을 받는다고요. 뭐라고? 철저하게 현금주의라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이자 받을 때 우리 회사의 입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미수수익 같은 거 회계 처리해도 그거 전혀 인정 안 되고 세무조정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입금 불산입. 자, 여기 원칙이고 발생주의 인정 못한다. 요것만 인정한다.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인세법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는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원천징수가 되는 거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만 이렇게 처리한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 넣어놓고 이자 받을 때 그 부분 당연히 원천징수 되더라 그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안 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현금주의가 원칙은 맞는데 발생주의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는 거의 없다라고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이렇답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 넣은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답니다. 그럼 이제 은행에 이자를 주어야 되겠다, 그지?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입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하고 이자 줍니까? 안 줍니다. 그냥 대출 이자 그냥 다 준다 이겁니다. 왜? 은행은 자기들이 이자 수익, 이자 비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떼먹을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은행이 이자 받는 거는 원천징수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말 됩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미수수익 같은 거 회계 처리하면 그거 인정해 준답니다. 은행이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규정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법을 보면 은행이랑 보험회사랑 똑같이 취급한답니다. 그걸 퉁쳐가지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한다 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받잖아, 그지? 우리가 보험 들어가지고 보험료 낼 때 원천징수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뭐 보험료 내잖아. 그거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금주의가 원칙이지만 이자하고 똑같이 규정하고 있어. 현금주의가 원칙이지만 발생주의도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보험회사는 원천징수 아니니까. 그 말이 3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개하여 드렸다. 됐죠? 지웁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으로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길게 썼다 그죠? 뭡니까? 중간 지급 조건부다 이겁니다. 의미가 뭐라고? 중간 지급 조건부는 할부 판매하고 정반대 개념이다. 그지? 할부 판매는 물건부터 주고 돈은 나중에 따박따박 받는 거고, 중간 지급 조건부는 돈부터 따박따박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좀 있었다. 그지? 자, 돈 처음에 받는 날부터 마지막 물건 넘겨주는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라야 된다. 그리고 돈을 3번 이상 나누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됐죠? 자, 뭐 6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일수를 따질 때는 철저하게 민법에 따라서 날짜를 계산합니다. 민법은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입니다. 그래서 뭐 기간을 이렇게 헤아릴 때 규정을 보면 항상 무슨 날의 다음 날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별거 아니야. 6개월 이상인가 보다. 그 다음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한다. 엄청 어렵게 규정하고 있다. 그지? 총 3번 이상 나누어서 받아야 됩니다. 계약금은 이제 따로 받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한다. 그러면 계약금과 2번, 그러면 총 3번 이상 돈 나누어서 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규정된 것이 중간지급 조건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공급하면 공급식이 언제였습니까? 회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겠다. 그지?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데가 공급식이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다만 전산세무 1급은 세법 규정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야.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 공급인데 길게 이렇게 지문이 등장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2번 본래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돈 받으면 오케이, 정당한 걸로 인정해 준다. 맞다 그지? 3번 저 그래서 낙수 좀 지울게요. 1번, 2번은 맞았고요. 3번 영무 제공이 완료된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세법을 보면 이런 규정도 있답니다. 넘어가면 되겠어. 맞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야. 4번에서 확실히 틀린 게 있겠지. 2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다. 그지? 1년치를 선불로 돈을 받는다. 또는 후불로 받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는 뭐라고? 3개월마다 따박따박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시키다라는 취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 내용이 틀렸고 그 이유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 아니고 종료일이라고 고쳐져야 된다 이거지. 됐죠? 취지는 뭐 3개월마다 신고할 때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라는 것이 법 취지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문제 15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대해서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어도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죠? 자,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부분입니다. 1번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서화 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는 90%로 한다. 원칙적으로 서화 골동품 양도는 80%가 원칙인데 그지?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90%라고 했습니다. 2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으로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에는 80% 필요경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틀렸다 그지? 2번이 정답. 됐죠? 3, 4번 확인해 볼게요. 자, 3번 낙서 쉬웁니다.
3번 종교인 소득으로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받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80%랍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20%에서 80%까지 필요경비 인정되는데 이거를 구구절절 외울 수는 없어. 세부 규정을 보면 뭐 이런 경우는 80%라고 규정되어 있대요. 맞다 이겁니다. 4번 일시적인 인적 용역으로서 고용 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는 60%다. 맞다 그지?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 제공했다. 60%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됐죠? 지금까지 제8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